GDP 혜택한 국가 중에서 미국에 대해서 미국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 많잖아요. 상징성도 있고 시장성도 있고 규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미국 진출하실 때 FDD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FDD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 시장 자체의 굉장히 큰 특징은 FDD가 연방법으로 돼 있죠. FDD를 계약하기 14일 전에 주셔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FDD를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회계감사 보고서가 있어야지 FDD가 나옵니다. 근데 회계감사 보고서를 받으시면은 현재 매장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걸로 FDD를 받는 거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시는데, 미국을 가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그 FDD인데, FDD를 피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세요. 라이센스 계약을 하시기도 하고, 유통 계약 하시기도 하고, 물류 계약 하시기도 하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물류 계약, 라이센스 계약 잘못하시면 다 유사 프랜차이즈가 잡혀 들어갑니다. 다 형사처벌 가입니다. 그거 피하시려면은 그걸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없는 그 주로 가셔야 돼요. FDD 등록 요건 없는 주로. 텍사스,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뭐 이런 데로.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 다, 하와이도 다 FDD 등록 필수입니다. 만약에 이제 심지어 미국에 그런 사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내가 텍사스 쪽에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요 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분쟁이 났을 때 캘리포니아 주법이 적용이 되느냐 텍사스 주법이 적용이 되느냐로 한창 논쟁이 됐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은 캘리포니아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안 하시면 힘든데, 근데 또 텍사스라고 하시면 텍사스는 조인트 벤처 하기 굉장히 또 복잡합니다. 텍사스는 조인트 벤처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뉴욕 같은 경우는 파트너 보고 그들이 등록하게 하는 거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조인트 벤처를 하시는, 아니요, 그러니까 본사가 FDD가 없으시니까 마스터 프랜차이즈 한 거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못 준다고요. 그러니까 직업 라이센스로 그거는 그것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아까 말씀드린 유사 프랜차이즈로 적용이 돼서 처벌 대상이에요. FDD는 본사가 직접 등록을 하고 그 등록이 됐을 때 가맹으로 가세요. 그렇죠. 마스터 프랜차이즈도 안 돼요. 마스터는 문제가 되지만 이제 라이센스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라이센스로 주신 그 라이센스 계약 자체가 프랜차이즈로 적용이 된다고요. 지금 변호사하고 그쪽에서 파트너가 다 있는데 질이 없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변호사가 잘못되면 그 변호사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되면 그 변호사가 책임지는 거라고.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셔서 변호사가 된다고 하면 하시는데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돼요.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판사마다 다 틀리고 했잖아요. 변호사마다 다 틀려요. FDD 등록 비용이 얼마예요? 미국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5,000불에서 2만 불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호주도 FDD 있으셔야 되는데 계약하기 전에 14일 전에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있는데 호주도 제가 아는 변호사 통화하면 뭐 6,000불에도 하는데 어떤 변호사가 그럼 3만 불 달라고 해요. 기업적으로 고려할 법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뭐 가장 많이 아시는 건 종교, 그렇죠? 할랄, 코셔 이런 것들. 자, 할랄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 할랄 종류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제가 알고 있기로 40개인가 됩니다. 할랄 인증만. 근데 왜 그러냐면 이슬람교가 이슬람교라고 하는 건 조금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틀려요. 거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종파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나 이런 데도 종파로 나눠져요. 불교도 종파로 나눠지죠. 이슬람은 학파로 나눠져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시아파교도 무슨 교도 이거 말고 그 안에서도 학파가 40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원래.
들어갈 수 있는 거,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종교 문화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가장 좀 많은 건 이제 자킴하고 무이겠죠.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는 무이, 말레이시아하고 하고 있는 자킴. 국내 할랄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트렌드는 말레이시아 쪽은 풀어줘요. 할랄을. 많이 풀고 있는 상태고, 이슬람은,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형태고, 할랄을 더 많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 진출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제가 읽은 기사에는 인도네시아 기계도 할랄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할랄이라는 것 자체는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학파마다 다 틀려져서 터키는 술이 들어갈 수 있지만 파키스탄에서 술 먹으면 뭐 형사처벌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같은 이슬람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마포갈매기가 파키스탄 진출할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돼지고기가 아니라 고추장 된장이었어요. 발효돼서 알코올이 발생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그 할랄을 받은 업체를 찾아야 되는 게 이슈가 됐죠. 파키스탄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식자재 수출입은 이제 나라들마다 좀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식자재 수출이 가장 어려운데 베트남. 조금 어렵죠. 태국도 비교적 어려운 나라로 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고. 제가 싱가포르에서 전보 시푸드 갖고 올 때 그쪽 사람들 얘기는 한국이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통과할 수 있는 다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이 많아요. 뉴질랜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섬나라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뭐 식자재 보내시는 건 거의 진짜 어려운 나라고요. 미국은 FDA 그 공장 등록하시고 하는 거는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지만 생각외로 쉬워요. 익숙해지시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드림에 있을 때 직접 제가 등록도 하고 막 했었으니까. 호주도 좀 어려운 나라로 보고요. 근데 이제 밀수로 들어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돌아가는 곳인데 식자재 수출을 쉬운 나라는 이제 손에 꼽으라고 뭐 홍콩은 뭐 고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싱가포르,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쉬워요. 몽고도 비교적 쉽습니다. 몽고만 따지면. 근데 중국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 이제 통관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번에 최성령 부장이 얘기했듯이 이제 육가공이나 화학조미료 특히 가시다는 세계 어느 나라도 못 나갑니다. 국내 거는. 그렇기 때문에 CJ나 이런 데 이제 연락을 하시면 배양육 이용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받아서 테스트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가기 전에. 아예 거기 현지에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그걸 받을 수 있어요. CJ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배양육용 해외 수출용 다시다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만 그렇게 잡고요. 그다음에 이거 생각외로 생각 안 하시는데 이 부분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합니다. 기껏 진출해 놓고 돈을 못 갖고 나와요. 대표적인 나라 필리핀, 베트남,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프랜차이즈 갖고 가면은 프랜차이즈 기간 동안 얼마까지 갖고 나갈 수 있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넘어서는 못 갖고 갑니다. 로열티도 법으로 4% 이상 못 받아. 정해져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돈 갖고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런 나라들이 왜 돈 갖고 나오기 힘드냐? 나라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외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생각외로 돈 갖고 나오기 쉬운 나라들, 몽고 굉장히 쉽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뭐 자유예요. 거기는 뭐 돈을 수백만 불 보내서 뭐라고 안 그래요. 홍콩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비교적 쉽고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중국 굉장히 어렵죠. 중국은 개인은 아예 외화 관출 안 되니까 법인으로. 그래서 중국하고 계약할 때 개인하고 계약하시면 돈 못 갖고 나옵니다. 법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법인이 아니면 돈 못 나와요. 그래서 대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진출 방식은 저게 제일 많겠죠. 3가지 방식.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가장 많이 쓰시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개별 가맹. 희한하게 더본코리아는 개별 가맹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스터 거의 안 주시고.
그래서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바로 가는 게 좀 힘들다라고 상대가 했을 경우에 되게 이제 저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개별 가맹 계약 먼저 맺고 몇 년 뒤에 또는 몇 개월 뒤에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전환합시다 라고 하는 조건을 걸기도 하고요. 조인트 벤처를 하고 나서 조인트 벤처 디졸브 시키면서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전환합시다 라고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조인트 벤처 계약하시고서 조인트 벤처를 계속 끌고 가는 방식도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 계약을 하시는 게 맞아요. 에어리어 디벨로프먼트라는 계약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 에어리어 디벨로프먼트라는 거는 호주 쪽 친구들하고 일을 하시거나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브랜드 갖고 오시면은 이거 안 주려고 하고 되게 이걸로 주려고 해요.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마스터 프랜차이즈잖아요. 갖고 있는 이쪽 업체가. 에어리어 디벨로프먼트를 하게 되면 가맹점 영업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직영점만 해라. 갖고 가서. 그래서 되게 이제 외국 업체들하고 얘기를 하시면 마스터 피 얼마, 우리 얼마 이게 아니라 야 우리 가맹점 하나당 얼마인데 너는 몇 개 계약할 거니까 로열티 얼마네. 그리고 가맹 계약은 그 가맹점당 만약에 2만 달러다. 100개 계약했으니까 200만 불이네. 그럼 100만 불 먼저 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요. 에어리어 디벨로퍼가 하게 되면. 그래서 비용을 훨씬 비싸게 받고 많이 받고 통제가 쉬워진다는 것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 업체들은 다 요새는 이걸로 갑니다. 마스터 안 갑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마스터로 가게 되면 마스터 갖고 온 이 업체가 영업을 못하거나 역량이 안 되거나 그걸 아무리 뭐 이것저것 알아본다고 해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가맹 영업을 못해서 확장을 못하게 되면 그 진출은 실패하는 거니까 마스터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니네 직영점 1년에 몇 개씩 열어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미국 업체들은 저렇게 접근을 해요.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 업체들도 되게 저렇게 하더라고요, 요새. 대신에 이제 저렇게 그 에어리어를 가게 되면은 조금 파트너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할 사람들 찾아. 기경점만 할 업체들 찾아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새 그 해외 선진국 트렌드는 저쪽입니다. 이게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계약 체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조항들을 보셔야겠죠. 그러면 마스터 라이센스 비용은 뭐 각 업체들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가맹비를 받죠. 근데 마스터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요. 미국에서 1990년도에 나온 이 마스터 라이센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마스터 라이센스가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그런 이론을 보게 되면, 마스터 라이센스를 받는 거는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 국내에서 주에서 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주의 어떤 그 마스터 권한을 줬을 때 그 비용에 2배 정도 받는 게 맞다. 왜냐하면 해외는 더 위험하니까.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 맞고, 외국 업체들, 특히 한국 분들 말고 외국 프랜차이즈 공부한 사람들 있는 업체들하고 하실 때는 그런 식의 논거를 좀 개발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가맹점이 국내에서는 얼만데, 야, 니네 시장에는 몇 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가맹비를 그렇게 받을 수는 없고, 몇 배를 받을 거니까, 니네 시장 갈 때. 거기에 곱셈해서 이 정도가 우리가 계약금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되게 수긍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야, 저 업체, 뭐, A라는 업체가 몇십만 불 받을 때, B라는 업체가 몇십만 불 받을 때,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가요. 그냥 싸게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좀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로열티 받는 거는 뭐 매출의 몇 %라고 해서 월간 매출에 적용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하고 인테리어 뭐 감리 비용 같은 거 받고, 메가커피는 계약액 뭐 중에 5만 원 받는 걸로 계약을 합니다. 무조건 해외에 나갈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게 무조건 이게 기본 계약 조건으로 들어가죠. 3만 불이나 5만 불 정도. 그래서 로열티 안 내거나 수출 대금 안 주거나 하면 거기서 까버리는 걸로.
싱가포르 업체들이 되게 그렇게 계약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점보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디디에서 갖고 올 때 그 계약 이행 보증금 15만 불 걸어놓고 시작했어요. 매장 하나에. 계약을 하게 되면 뭘 주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죠. 뭐 사용이 되는 허가되는 재산, 우리 브랜드, 우리 메뉴 왜 하느냐, 어디에 할 거냐, 그다음에 기간, 그리고 얼마나 다른 업체들이 못하게 할 거냐. 이 베타성의 정도라는 거는 솔직히 이제 많이들 생각을 안 하시는데 요새는 HMR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직접 나갈 수도 있거든요. 제품 만들어서 마트 같은 데 납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생겨요. 근데 저걸 안 해놓으시면, 그거 안 넣어놓으시면 그쪽에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간은 몇 년 정도 주는 게 좋을까요? 5년? 10년?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몇 년 정도 주는 게 좋을까요? 예? 이태리의 연구재단에서 만든 국제 프랜차이즈 마스터 계약,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한국 프랜차이즈 업회에서도 번역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책으로. 거기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계약의 기본 조건은 10년으로 하라.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 근데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죠. 5+5로 하실 수도 있고, 2+2로 나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뉴질랜드나 영미권 가시면 그 부동산 계약할 때 2년, 3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게 이제 리스 계약을 할 때 2년, 3년으로 나눠져 있어. 5년짜리 계약인데. 그러면 2년 끝나고 한번 리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냈나, 매출이 좋은가? 그러면 렌트비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거든요. 가맹 계약에서도 그런 식으로 늘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5년, 10년이다 5+5로 해놓고 재계약할 때 얼마 더 내. 마스터비 우리한테 뭐 20만 불 냈는데 10만 불 더 내면 5년 연장해줄게. 이것도 됩니다. 미국 친구들이나 호주 친구들은 아주 잘 쓰는 계약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주고서 10년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리뷰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게 싫다 그러면은 다른 조건으로 묶어놔야겠죠. 비리적 범위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주 단위로 나눠주시는 경우도 있고, 중국도 성 단위로 나눠주실 수도 있고, 일본은 섬 단위로 나눠주실 수도 있고, 관서 관동으로 나눌 수도 있고, 뭐 큰 나라들은 그렇게 나눠주실 수도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남부 북부 완전 경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남부 북부 나눠줄 수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베트남 타이익스프레스는 남부 북부가 프랜차이즈가 달라요. 그렇게 나눠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한 나라 이렇게는 안 갑니다. 나눠주실 수 있는 데는 나눠줄 수도 있어요. 사용이 허가되는 재산은 뭐 아까 말씀드린 메뉴,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브랜드. 근데 이제 브랜드 하시려면 상표 등록을 하셨는지부터 일단 꼭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중국, 일본을 가실 거라면 중국어 한자로 된 상표, 일본 가실 거라면 일본어로 된 상표는 꼭 같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표법이라는 게 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거긴 한데 각 나라의 자기 언어는 언어로 인식을 해줍니다. 근데 외국어는 그림일 뿐이에요. 그 그림하고 언어의 문자의 차이는 문자는 같은 문자로 등록을 하면 같은 소리가 나는 건 다 그걸로 봐줘요. 다른 철자를 쓰더라도 비슷한 소리가 나면 그게 유사하다라고 봐주거든요. 근데 그림으로 넣으면 똑같은 그림이 아니면 보호가 안 됩니다. 한국말하고 영어로만 중국에 상표 등록하셨으면 중국 애들이 비슷한 소리로 등록해보면 끝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한자, 일본도 하셔야 되고, 파키스탄 우루어로 가셔야 되고, 그 나라 언어로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표를 한두 개 해놓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주는 거는 이런 거겠죠?
기본적으로. 상표, 브랜드, 그다음에 노하우 주는 거고, 장병 상표 공급할 거고, 그다음에 서비스하고 조리하고 운영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상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요 부분 한국 업체들이 요거에 대해서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운영에 대해서. 자,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현지에서 누구한테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주는 건 내가 거기서 가맹 사업을 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업체들 대부분이 뭐까지 주시냐면 매장 운영까지만 주세요. 가맹 본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매장 운영도 단순하게 이제 서비스 매뉴얼 정도로 끝나요. 거기서 더 나가셔야지 진짜 마스터 프랜차이즈고, 그게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안에 저거에 대한 매뉴얼들이 리스트가 쭉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돼야 이제 조금 그 영어권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하고 계약을 하실 때 얘기가 돼요. 그걸 해야지 이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한국 분들하고 계약하는 걸. 그리고 좀 큰 업체들, 막 이제 좀 국제적인 그 나라마다 큰 업체들 있잖아요. 만약에 몽골 가신다 그러면 고비그룹 이런 데 있거든요. 고비그룹이 몽골 같은 경우에 그 몽골 전체 GDP의 한 20% 정도 하는 제일 큰 회사예요. 걔네가 뭐 피자헛도 하고 있고 버거킹도 하고 있고 웬만한 브랜드는 다 해요. 만약에 태국으로 가신다 그러면 태국하고 마이너그룹하고 하셔야 돼요. 마이너그룹이 뭐 버거킹 다 갖고 있으니까 3위 업체로. 그런 데랑 얘기하시려면 저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계약이 안 되죠. 왜냐면 그쪽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이걸 못 주시면 그럼 가맹점 운영, 가맹점 관리, 가맹점 운영, 가맹점 영업 이런 거를 못 주시게 되면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요. 그다음부터는. 그럼 정말 파트너의 역량에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운이 굉장히 좋았던 건 마포 갈매기 할 때 인도네시아 파트너가 그 역량이 좀 좋은 편이어서 그나마 한 30개 열었던 거예요. 인도네시아랑 시장에서.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외국 바이어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니네가 뭘 줄 건데? 라고 했을 때 리스트를 쓰고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들을 보여주고 교육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했을 때 당연히 물어보는 게 저거였거든요. 근데 가맹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한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니? 외국에서 니네 가맹 사업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올 거니? 니네 마케팅을 어떻게 도와줄 거니?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니?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줄 거니? 그거 없이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하고 일을 하시면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해외 담당자가 그걸 다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저도 그래서 계속 요새도 마케팅 공부를 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